대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저자가 성공시킨 영화 홍보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에는 전날 이른 오후에 킹코스에서 프린트한 외설적인 스티커와 스카치 테이프가 들려 있었다. 거기서 뭘 했을까? 나는 광고판을, 그것도 내가 디자인하고 사용료를 지불한 광고판을 훼손하고 있었다. 일을 끝낸 뒤 우리는 주위를 돌며 그 광경을 우연히 목격한 것처럼 차창을 통해 사진을 찍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에번 메이어라는 가명으로 유명 블로그 두 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어젯밤 집에 오는 길을 봤는데 아마 3번가와 크레센트 하이츠대로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로스앤젤레스도 터커맥스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돼 기쁘네요. 이렇게 적고 사진을 첨부했다. I hope they serve beer in hell. 터커맥스가 쓴 책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코미디 영화입니다. 내용은 여성들과의 잠자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은 주인공이 결혼을 앞둔 친구를 속이고 스트립 클럽에 가면서 벌어지는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빅스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자본이 들어간 영화도 아닌 작은 코미디 영화에 불과했기 때문에 사실 흥행이 될 요소는 상식적으로 거의 없었죠. 그래서 라이언 홀리데이는 한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논란을 만들어 영화를 알리기로 결심한 거죠. 그러고는 새벽에 아무도 몰래 자신이 홍보하는 영화 광고판을 훼손시킨 후 여성을 혐오하는 내용의 영화는 꺼져라 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찍었다며 훼손된 광고판 사진을 유명 블로거에게 이메일로 보내 이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논란이 마치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처럼 제보를 하죠. 그 결과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국의 대학에서 수천 명의 학생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 영화의 상영을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고 각종 신문과 TV 뉴스에 이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영화가 개봉하는 주에는 워싱턴 포스트와 시카고 트리뷴 같은 유명 매체에 영화를 비난하는 사설이 실리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유명세를 얻게 되고 결국 DVD 시장에서 거의 광신적이라고 부를 만한 인기를 끌게 되죠. 자, 심리학자로서 이 홍보 전략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그 불러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사람들은 고민을 하지 않은 채 그 관심만 가지고도 열기를 만들어내고 그 열기는 다시금 찬반 양론을 만들어내면서 우리는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내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연쇄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중요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시끄럽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까요? 양쪽 다 가능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연구들이 되게 많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쁘니까 웃죠. 하지만 웃으니까 기뻐하고 행복해진다. 양방향이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예는 우리 인간이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지만 행동이 다시 생각을 결정한다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양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고 봐야 되겠죠. 분노, 공포, 흥분, 웃음, 경로는 소식을 퍼뜨리게 한다. 이것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저 피상적이고 완전히 무의미한 대화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을 자극해서 공유하게 하는 수법을 아는 이에게 미디어 조작은 단지 포장과 표현 방식의 문제일 뿐이다. 남들에게 들려주기 좋은 이야기를 그들에게 건넨다면 누군들 그것을 거절하겠는가? 그렇다면 라이언 홀리데이와 같은 미디어 조작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이 혹 할 수 있게 뉴스를 조작하고 만들어낼까요? 황색 신문의 특징을 이해하면 현 시대의 블로거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 즉 불행한 이야기,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주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미디어 역사학자 W.J. 캠벨은 황색 저널리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수선 떠는 눈에 잘 띄는 제목, 대체로 관련성이 거의 없는 사진의 과도한 사용, 사칭꾼, 사기꾼, 가짜 인터뷰, 컬러 만화와 크고 두꺼운 일요일 브록, 약자의 대의 명분에 대한 과시적인 지지,
익명의 취재원 사용, 상류 사회와 사건에 대한 두드러진 보도. 작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책을 쓰는 동안 이 깨달음을 정말로 여러 번 절감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100년 전에 쓰인 미디어 비평에서 단어 몇 글자만 바꾸면 블로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기술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19세기와 똑같이 가짜 헤드라인에 속고 있다며 그 방법을 폭로합니다. 헤드라인에서 물음표를 제거하면 대개는 거짓말이 된다. 블로거가 이 수법을 즐겨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거짓 진술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독자는 클릭한 뒤 곧바로 헤드라인의 질문에 대한 답이 명백히 아니, 물론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질문 형태로 제시했으므로 블로거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저 질문했을 뿐이다. 글렌 백이 1990년에 어린 소녀를 강간하고 살해했는가? 물론 나는 모르지만 클릭은 얻는다. 사실 요즘 사람들은 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책이건 미디어건 간에 말이죠. 인터넷 사이트가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간이 단 1초라는 통설도 있죠. 그러다 보니 기자들은 유혹적인 헤드라인으로 사람을 불러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4월 16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인기 기사 목록을 살펴볼까요? 앉아있는 것은 치명적 행위인가? 당신은 잠을 얼마나 적게 잘 수 있는가? 설탕은 유해한가? 최고의 운동은 무엇인가? 휴대폰이 뇌종양을 유발하는가? 정말 물음표를 빼면 어처구니 없는 문장들이 되죠. 우리는 뉴스에서 이런 의문형 헤드라인들을 그런데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블로거는 독자로 하여금 미묘하고 공정하게 기사를 읽게 하려고 헤드라인으로 장난 좀 친 것뿐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기사 본문을 실제로 읽어보면 헤드라인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건 거의 없을 때가 훨씬 많거든요. 현재의 미디어는 자신을 대신해 조사를 해주고 일을 해주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보다 훨씬 의존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직접 기사를 발굴하고 취재하지 않아도 수십, 수백 건의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보도입니다. 과학학술지는 관행,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대학 웹사이트와 홍보 담당자는 그렇지 않죠. 거의 날마다 기자에게 전달되는 보도자료에서 어떤 대학의 어떤 교수가 이룬 사소한 발견이 엄청나고 획기적인 발견으로 선전이 됩니다. 그리고 블로거들은 그대로 옮겨 적죠. 그래서 한 용감한 저널리스트가 최근 이 관행에 맞서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수많은 데이터를 무작위로 긁어 모아 연구를 지어낸 다음 다이어트와 초콜릿 섭취 사이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가짜 연구를 만들어서 기념비적이지만 터무니없이 비과학적인 발견을 한번 발표해봤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체중을 줄일 수가 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획기적이죠. 그리고 각 블로그와 사이트에 이 연구에 대한 보도자료를 뿌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유명 블로그부터 데일리메일과 같은 뉴스 매체까지 모두가 이 뉴스를 즉각 보도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연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작된 미디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웹이 세계에 주목하지 않으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지도록 웹 문화가 우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마취적 역기능이라고 부릅니다. 미디어의 분주함을 진정한 지식으로 착각을 하고 미디어를 소비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걸 뭔가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면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인터넷에서 정치 기사를 읽고 TV 뉴스를 보고 정치 관련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사실상 그 사람은 저녁 먹고 인터넷과 유튜브를 좀 보다가 잠이 드는 것일 뿐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미디어를 소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 조작에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어느 날 정보가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의 전반적인 세계관이 온라인에서 뉴스가 생성되는 방식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는지 모른다. 블로그에서 나온 얘기는 대화와 입소문을 통해 퍼진다. 한마디로 블로그는 대중매체 기자나 가장 수다스러운 친구가 뉴스를 찾아내고 빌려오는 매체다. 이 비밀스러운 순환은 우리 문화의 기준이 되는 밈, 유명 인사가 되는 신의 스타, 우리의 구루가 되는 사상가, 우리의 뉴스가 되는 뉴스를 낳는다. 이 책은 주로 블로그를 다루고 있지만 이제는 유튜브가 더 대세인 시대죠. 유튜브에서 본 재미있거나 자극적인 동영상은 링크를 통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전파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블로그나 유튜브 내용들이 얼마나 검증이 안 된 것들이 많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모든 블로그에는 나름의 편집 정책이 있겠지만 정보의 출처를 독자에게 공개하는 곳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사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미디어를 출처로 하고 있는 컨텐츠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죠. 몇 년 전 젊은 아일랜드 학생이 작곡가 모리스 자르가 사망한 직후 그의 위키피디아 페이지에 가짜 인용문을 게시했다. 어느 시점이 되자 기자와 블로거가 인용문을 보고 그것을 기사에 사용했다. 마침내 인용문은 평판이 좋은 유명신문 가디언에 실렸다. 그렇게 인용문은 사슬을 타고 올라갔고 올라갈수록 기원은 모호해졌으며 반복될수록 더 진짜처럼 느껴졌다. 사실 이 스턴트는 그 학생이 자기 소행이라는 것을 자인한 뒤에야 발견됐다. 만일 제가 밝히지 않았다면 인용문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리스 자르가 한 말로 역사에 남았을 것이라고 100% 확신합니다. 이 학생이 가짜로 위키피디아에 제시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머릿속에서는 오직 나만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왈츠가 연주될 것이다. 부고문에 쓰이면 딱 좋을 법한 인용문이죠. 이 가짜 인용문은 작곡가 모리스 자르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너무나 완벽히 표현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신문 가디언에 실렸고 이로써 많은 링크의 출처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고 기사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모리스 자르가 이 말을 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썼던 겁니다. 이는 어떤 것이 미디어에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게재되기만 하면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사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조작자들이 매번 거짓말과 가짜로만 사람을 유혹할까요? 사실 미디어 조작자들 중에는 아예 진실만을 얘기하지도 않고 아예 거짓말을 이야기하지도 않은 채 그 중간 지점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가장 민감한 정보조차도 조사 없이 전달되고 진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그것을 보도한 미디어나 그것을 퍼뜨린 개인이 아니라 독자에게 맡겨진다. 소셜미디어에는 편집자가 없다. 확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트윗이나 리트윗을 할 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거짓말을 퍼뜨리지는 않을까 염려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현재 저널리즘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미디어들은 인쇄 매체에 비해서 엄청난 속도 경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기기 위해 일단 씁니다. 그 내용이 진짜냐 가짜냐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페이지의 특성상
언제든 새로 고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디어 조작자들은 죄책감이 없을까요? 저자인 라이언 홀리데이는 서문에서 이 책을 쓴 이유가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냐하면 저자인 자신만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나는 이 바닥을 잘 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 책에서도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 대답은 언제나 같다. 대체 내가 왜? 내가 이 책의 초판 원고를 쓴 것은 상황이 돌아가는 꼴에 진심으로 넌더리가 났기 때문이다. 어떤 직업이나 활동이 윤리적인가를 알아보려면 더 많은 사람이 나처럼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고 물으면 된다. 내 대답은 훨씬 더 나빠진다 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미디어 보도란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일까요? 더 정확하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일의 과정을 한 사람이 다 얘기할 수 있어야만 그걸 믿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에 맞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최소한 기사라고 하면 발굴에서 취재까지는 한 사람의 기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채널리즘의 남영도 기자죠. 남영도 기자는 3년 전부터 애 없는 남자의 육아 체험, 소방관 하루 체험, 폐지 수집 동행, 유기견 봉사 등 여성, 취업, 장애인, 그리고 노동에 관한 사회 이슈를 직접 체험해 기사를 썼는데요. 본인이 기사 발굴부터 현장 취재, 사진, 기사까지 모두 다 하는 남영도라는 기자가 이렇게 특이하고 희귀할 정도로 된 지금의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개탄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엔 다 기자가 혼자서 또는 팀으로 직접 해왔던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백악관 사진 기자를 오래 하시고 퓰리처상을 2번이나 받으셨던 강영원 기자님이 나오셔서 직접 취재하지 않은 건 기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하신 걸 들었는데요. 이 말에 이 시대의 언론인 중에는 분명 창피함을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직접 취재하지 않으면서 언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유튜브나 블로그의 지금의 언론이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사와 기사 아닌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밀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신문에는 사설과 기사가 있었죠. 그런데 준기사, 비취재 기사, 무체험 리포트 등 이런 식의 좀 더 많은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것만 기사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까지 계속 하향화됐지만 앞으로 더욱더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겠죠. CNBC 기자 릭 산텔리는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방송돼야 하는 동안에 시카고 상업거래소 객장에서 꼴사납게 길길이 날뛰었다. 그는 대본을 무시한 채 오바마 행정부를 큰 소리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통과된 부양책을 비판했다. 이 모든 상황은 허황된 쇼처럼 보였다. 이 영상은 드러지 리포트가 링크하는 순간 폭발했다. 애틀랜틱에서 롭 워커가 분석한 것처럼 이것은 새로운 바이럴 문화의 핵심 원리였다. 모욕을 금지하면 안 된다. 상품화해야 한다.